가족은 참 닮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마당에 서 있는데 7살 난 아들 한솔이가 아빠! 하고 부르면서 걸어옵니다. 그 걸어오는 모습을 본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저기 봐라. 작은 길섭이가 걸어온다.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외갓집에 갔습니다. 외갓집 동네 입구 동구나무 아래에는 아버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를 보고 농을 합니다. 네 형님이냐? 이어 다른 친구분이 아버지를 보고 말합니다. 아이고, 반갑네. 동생하고 오네. 그때 외갓집 동구나무 아래서 말씀하시던 분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걸음도 닮았는가? 아,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지. 가족은 닮았습니다. 코도, 눈도, 말하는 것도 닮았습니다. 걷는 것도,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닮았습니다. 심지어는 병도 닮아서 같은 병을 앓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닮았습니다. 가족은 이미 이렇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돌아가셔서 볼 수 없는 부모님의 걸음을 아들이 보여줍니다. 자기가 자기 걸음을 볼 수 없는데 딸이 그 걸음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오늘 작품은 개척교회 운동을 하다가 고향 금산에서 영성수련단체 전원살림마을을 열고 세상을 사는 삶의 지혜와 근본적 깨달음에 대한 관심으로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장길섭 작가의 가족은 선물입니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출판사 창해에서 출간한 이 작품에서 작가는 가족은 온 우주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귀한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나의 가족은 또 그 속에 속해 있는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상대를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영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교양도 없고 품위도 없습니다. 쪼잔하고 무식합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자기 남편으로 만들려고 이리저리 가르치고 요모조모로 노력을 합니다. 그럴수록 남편은 처음에는 하는 척 하다가 금세 다 그만둡니다. 아버지 학교도 보내봅니다. 옷도 골라서 입힙니다. 뮤지컬도 가고 극장도 갑니다. 책도 읽으라고 살며시 책상에 책을 바꿔가며 놓아줍니다. 말씨도 고쳐줍니다. 자녀들 앞에서 핀잔을 주면서까지 거듭 가르치고
훈련하고 만듭니다. 자기 남편으로. 그래도 남편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잔소리가 갈수록 늘고 불평이 커집니다. 이제는 자식들까지 엄마 편입니다. 아빠는 왜 그래요? 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낌새가 영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지 않던 샤워도 자주 하고 옷도 직접 챙깁니다. 알아보니 바람이 난 것입니다. 세상 남자들이 다 바람이 나도 자기 남편은 절대 바람 같은 것은 피우지 않을 줄 알았는데 대놓고 물어봅니다. 남편을 쥐잡듯이 몰아댑니다. 그러자 남편이 고백합니다. 자기한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아주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놀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아내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사실을 알까봐 속을 태웁니다. 고민 끝에 아내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여자를 본 아내는 흠칫 놀라고 맙니다. 자기가 보기에 너무나도 허술한 아줌마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식당에서 일하는 몸도 퍼진 50대 아줌마였습니다. 아내는 더 화가 나고 창피했습니다. 남편을 불러서 물었답니다. 바람이 나도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바람이 나? 응? 왜? 그 여자가 어때서? 그 여자 정말 따뜻하고 나를 너무나 편하게 대해주는데 결혼 20년 동안 당신한테는 그런 걸 전혀 못 느꼈어. 한 번도, 단 한 번도. 당신은 늘 나를 가르치려고 했잖아. 당신은 늘 나를 못마땅해 했잖아. 나는 당신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어. 이젠 자식들까지 무시하고 잘 사는 거 나 이제 싫어. 노력해봤는데 나는 아니야. 맞아, 난 원래가 촌놈이야. 그러니까 나 그냥 촌놈으로 살기로 했으니까 제발 나 좀 놔줘.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사이에 늘 존재해온 불만스러운 관계나 방어적인 관계가 드러나는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그 부인이 제게 항변을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고는 흐느낍니다. 소리도 크게 지르지 못하고 욕도 못합니다. 그렇게 망가지는 것은 자기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울어도 아주 분위기 있게 웁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부인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그 여자에게 보낸 것은 바로 당신이에요. 예, 맞아요,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내내 당신한테 끌려다녔는데 아내가 자기에게 끌려오는 모습을 남편은 지금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지금 아주 통쾌하고 힘을 느끼고 남자다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부인 앞에 남편 대역자를 세우고 눈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지 몰랐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응? 그러더니 흐느낌이 옵니다. 드디어 가슴에 맺힌 슬픔과 원한을 터뜨립니다. 아예 엉엉 목을 놓아 옵니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에게서 소녀 같은 단정한 모습이 사라지고 중년의 성숙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울음에 여자들이 다 나와서 부둥켜 안고 함께 웁니다. 남자들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웁니다. 이런 인간의 울음을 신은 가장 부러워한다지요. 이런 삶의 순간이 있어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학생이 아니고 남편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세요. 나도 당신을 진정한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어떤 큰 누나가 쓴 편지인데 자기 막내 동생이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때린답니다. 그래서 노인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내 아들이 무서워서 요즘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답니다. 어떻게든 도와달라는 간절한 내용입니다. 막내 동생에게 혹시 아버지를 때린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당황하더니 그동안 감추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밉다는 것입니다. 미워 죽겠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북받쳐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늘 동네에 접어들기도 전에 이미 길에서 누워 계시고 어머니와 누나, 형들이 나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도 못 자게 하며 갖은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린 자기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몇 번 떨어지고 나니 그 화가 아버지에게로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원망이 올라와서 그날 밤 술을 먹고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는데 그 이후로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해주고는 다시 잘 기억해보라고 했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엽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너무나 통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힘들거나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시골로 내려가 아버지를 못살게 굴고 때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동네 사람들 전부가 나와서 어떤 사람 하나를 가운데 세워놓고는 무어라 말을 하더니 멍석에 말아서는 동네 사람 전체가 몽둥이로 그 사람을 때렸던 기억이 사진처럼 남아 있습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은 파렴치한 놈으로 취급되어 거의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규칙이 무너지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말지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렇게 아주 강력한 장치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아버지 대역자 앞에 세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하게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이 흐느낍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그랬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아버지로부터 한 번만이라도 듣는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죽인 한 아들이 그랬다지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완벽을 추구하는 어머니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류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못한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쯤 나온 책의 제목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였습니다. 그 옛날 기록된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단다. 너는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단다. 미안하다. 그제야 비로소 보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만이 아닌 한 남자로, 아들이 아들만이 아닌 한 청년으로. 상대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모습이 여러 가지로 바뀝니다.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옷을 입는 것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외출도 잦아집니다. 그런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술과 골프로 달래보지만 아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이 싫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다그쳐 묻습니다.
당신 요즘 누구 만나지? 만나고 다니는 놈이 누구야? 아내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따라가서 화를 내며 다시 큰 소리로 묻습니다. 아내는 당신답지 않게 왜 그러느냐며 한마디로 뭉개버립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이 더해만 갑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끝내는 아내의 통화 내역을 조사합니다. 한 사람과 통화한 내역이 줄줄이 나옵니다. 부들부들 떨립니다. 알아보니 수영장 코치의 전화번호입니다. 달려가서 수영장 코치를 때리고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넌 누구하고 바람이 났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말해라. 아내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듯 담담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다. 사실이다.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당신 처분만 기다린다. 그러고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사실대로 알고 나면 시원해지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더 힘이 듭니다. 아내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커져버렸습니다. 자기가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거꾸로 되었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용서를 빌러 다닙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요. 요즘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눈물 짓던 남자의 모습이 선합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됩니다. 오고 간 문자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사랑을 나눈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며칠을 가슴 졸이다가 어느 날 저녁 말을 꺼냅니다. 당신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 요즘 어떤 년하고 바람이 났지? 말하라니까. 그렇게 다그치니까 남편이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그래? 다 이야기해줄까? 그런데 막상 다 얘기해준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더랍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알고 싶어서 그 여자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느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나서부터 오히려 확인하기 전보다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 아내나 남편에게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혹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핸드폰을 뒤지고 뒤를 쫓아 조사를 하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까지 알아봅니다. 어떤 이는 현장을 덮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려는 마음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알고 나면 그것은 결국 아는 사람의 목으로 남고 맙니다. 그동안 꼭꼭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워서 그 누구도 몰래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키고 이제는 고백까지 해버렸으니 이제 당사자는 될 대로 되라입니다.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으니 오히려 그 사람은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편해지고 거꾸로 이제는 바람 피우지 않은 사람이 힘이 들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고백을 받음으로써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된 것입니다. 들킨 사람은 오히려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비밀은 서로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는 더욱 그렇습니다. 설사 그런 낌새가 있다 해도 그냥 지나가도록 잠시 눈을 감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나약함을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외도하는 상대를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를, 아내의 바람길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흉을 보고 다니는 것은 결국은 자기 상대를 그쪽으로 밀어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바람이 난 아내나 외도를 하는 남편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을 방황하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을 집니다. 당신을 아프게 해서 당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러고는 그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무심결에도 다시 거론하게 되면 상대는 죄책감에 수치심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함께 산다 해도 이미 그의 가슴은 죽은 심장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부부인 것이지요. 부부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에덴, 그 에덴 회복이 부부 사랑입니다. 에덴은 어느 공간이 아니라 이런 삶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성은 공평해야 합니다. 40대 후반에 한 목사님이 자기는 성관계에 불만이 많았는데 그것을 여태껏 아내에게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공평해야 한다는 말에 아주 감동을 받았다고 제 손을 잡고 고백을 합니다. 늘 자기가 손해보는 기분이라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꼭 먼저 하자고 해야 하고 할 때는 수동적이고 한창 하는 중에 내일 기도해야지요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재미없고 쓸쓸했을까요? 목사도 성직자 이전에 남자인데 말입니다. 육체가 처음부터 성직자, 목사나 신부, 스님으로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육체관계입니다. 육체, 즉 몸이 만나는 것입니다. 몸이 외롭고 몸이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몸은 보이는 영혼입니다.
한 중년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는 남편에게 먼저 하자고 한 적이 없답니다. 또 한 번도 자기가 위에서 해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는 순결하고 고상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는 성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원만해지면 부부 문제가 거의 풀리기도 합니다. 부부의 성관계는 공평해야 합니다. 관계는 주고받기입니다. 줄 때 잘 주고 받을 때 잘 받아야 합니다.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모르고 주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라 받지도 못한다면 그 관계는 풍성하지 못하여 결국은 시들해지고 맙니다. 부부는 성관계에 대해 서로 말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불만인지, 어떻게 받고 싶은지, 얼마만큼 받고 싶은지, 어디를 만져주면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싫은지 서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소리내어 알리지 않고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사는데 알려주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 없고 알아주지 않으니 불만이 쌓이게 되어 끝내는 성관계가 시들해집니다. 부부가 서로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남자이고 자기 아내가 여자라는 것을 잊고 그냥 살고들 있는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도 그렇습니다. 꼭 남자들만 이날을 기억하고 이벤트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 남자는 그것이 불만이라면서 감정을 터뜨리기도 하더군요. 부부는 성관계든 뭐든 관계가 얼마나 공평한가를 서로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 내가 희생자라는 피해의식 없이 서로가 공평한 관계를 맺고 사는 부부는 진정 축복을 누리는 부부입니다. 건강한 가족은 서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이른이 넘은 한 어머니가 딸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딸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말을 아주 잘 들었었는데 시집을 가더니 어느 날부터 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입지 말라는 미니스커트를 입어요. 그것도 40이 넘은 주부가. 가끔 술을 먹고 취해서 들어오지를 않나? 대들지를 않나? 여하튼 보기 싫은 꼴을 계속 한다니까요. 갈수록 꼭 죽은 채 애비를 닮아가요. 그러니 내 요즘 미친답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과 성장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조종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주로 강압적인 힘과 행패로 식구들을 지배하고 어머니들은 헌신과 희생으로 자식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빠 말을 듣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나쁜 짓이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배신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병드는 순간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꼭
실패합니다. 어느 날 아들, 딸이 커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 없이도 자식들은 아주 재미있게 삽니다. 나는 자식들을 잊은 적이 없는데 자식들은 내 생각을 하기는 하나 싶습니다. 내가 저희들을 위해 어떻게 희생하고 살았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리고 위장병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커서 자기 식대로 조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희생했다는 피해의식이 쌓입니다. 부모는 끝까지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혹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다면 돌아오는 대가는 실망, 비참, 분노, 서운함입니다. 끝까지 주고 또 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대가를 바라고 지금 희생하고 있다면 당장 거두어드리세요. 그냥 내가 좋아서 자식들에게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런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냥 고마울 뿐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강압이나 그 어떤 희생으로 누구를 조종하려는 행동은 끝내야 합니다. 그 무엇을 바라면서 하고 있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끝내지 못하고 멈추지 못한다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후에 사회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 새롭게 꾸민 가정에서도 그렇게 배운 대로 남들을 조종하려 들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은 늘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자기 식대로 조종이 잘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조종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별이 분명합니다. 내적 불안과 분노, 싸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주 거칠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건강한 가족은 서로 조종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통로자가 되어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장 듣고 싶은 말. 쉰이 넘은 중년입니다.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어 삶이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쓸쓸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연속극을 보다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아내로부터 칭찬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말, 진정으로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아내로부터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연속극에서 나오는 대사를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왜 쓸쓸하고 허전한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연속극에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 그것은 말이야, 당신 대단해 라는 말이야.
그것도 자식들 앞에서 아내가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싶지. 그리고 그거 하고 나서 더욱 듣고 싶거든. 그때 무엇에 띵 하고 맞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혼자서 담배를 태우시던 아버지의 그 쓸쓸하고 외로운 표정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한 번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아내로부터 여보, 잘했어. 당신 대단해. 하는 말을 여태껏 못 들어보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씁쓸하게 미소 짓던 그분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수련 중에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자기 아내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으로부터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거의 한결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당신 대단해. 당신 최고야. 여자들이 남자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당신 이뻐. 당신 아주 섹시해. 그러고 보니 저도 언제부터인가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삶은 이렇게 평생 배우고 사는 것이지요. 배우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강압적인 부모들은 자기들의 그 강압적인 자세가 자기 불안에서 온다는 것을 모르고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국가 통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기 뜻을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유머나 농담, 놀이, 장난이 없습니다. 언제나 근엄하고 위압적이고 권위적입니다. 이런 강압적인 부모가 있다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막아서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되니 그냥 그렇게 대충 덮고 살아갑니다. 결국 독재와 독선, 횡포는 계속됩니다. 그것이 횡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나 태도는 다 옳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누군가가 상관하면 오히려 억울해합니다. 강압적인 부모나 상사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그렇게 나를 지배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해주거나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 강압적인 부모나 상사가 언제나 그렇게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역사의 순리입니다. 아이들이 언제나 아이들이 아니고 아랫사람이 언제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크고 아랫사람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이 생기면 자연히 저항을 하게 됩니다. 묘한 것은 자식이나 아랫사람들이 반항하는 방식이 강압적인 부모나 상사의 방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이미 배운 것입니다. 이때 그 저항을 돕고 묵인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가족이나 무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강압적인 부모나 상사의 특징은 언제나 요구가 많습니다. 말투는 늘 명령조이고 태도는 근엄하고 웃음도 없고 늘 굳은 표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무섭게 굴던 부모나 상사, 독재자의 아주 작고 작아진 모습을, 심지어는 아주 초라하게까지 보이는 모습을 이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인생이 참 무상하다는 것을. 가족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가족은 감추고 숨기는 만큼 병들게 됩니다. 비밀이 많은 가족일수록 아이들이 어둡고 커서도 밝고 환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드러나는 만큼 그 가족은 건강한 것입니다. 가족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특히 어머니, 아버지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시나 돌아가셨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현재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나왔고 그분들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든 부모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또 내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중에도 우리 부모님은 현재입니다. 대부분 우리 부모가 나에게 했던 방식대로 내 자식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의 얼굴, 걸음, 웃음, 식성, 태도에서 나와 우리 부모님은 서로 닮아 하나인 현재입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이슈를 골랐답니다. 그랬더니 5단어로 집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환경, 가족, 문화, 여성, 영성. 가족은 모든 삶의 기본입니다. 회사 생활도 가족 생활입니다. 가족에서 배운 관계를 그대로 회사에 가서도 재현합니다. 관계하는 것을 가족에게 배웠으니 어디간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회사에 출근할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침대에 둘이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 부모님도 함께 누워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저렇게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입니다. 결혼식 날 신부 아버지가 행방불명?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에 이어 신부가 입장할 순서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입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부 아버지가 갑작스레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신부와 함께 서 있었는데 아버지가 없으니 신부가 입장을 못하고 하객들은 웅성거리고 신부는 발을 동동 구르고 줄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마 후 사람들이 신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울고 있더랍니다. 다른 결혼식장에서의 일입니다. 신부 동생이 그렇게 울더랍니다. 동생은 함이 들어올 때도 신랑 친구들과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 동생 하는 말이 그렇게 허전하고 속상하고 자기를 버리고 가는 누나도 그렇게 밉더라는 것입니다. 매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혼을 앞둔 딸을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딸을 보낸다는 것이 불안합니다. 사위는 무슨 도둑놈 같고 그런 놈에게 쏙 빠진 딸이 무엇에 홀려서 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명상을 해도 진정이 안 됩니다. 둘이서 2박 3일로 여행을 떠나보라고 권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모녀는 그동안의 회포를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회포를 풀고 나니 서로 이별하는 것이 사실로 다가오면서 담담해지고 어머니는 딸을 잘 보내고 딸은 아름답게 떠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는 어머니입니다. 며느리를 얻어 새 식구가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론 시샘이 나고 아들이 변한 것이 밉습니다. 이 가정에서 누가 뭐래도 중심은 나였는데 어느 날부터 바뀐 것입니다. 아들도 남편도 다 새 며느리 이야기고 온통 그 아이한테만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가 소외당하는 것에 화도 나고 쓸쓸합니다. 식만 끝나고 봐라. 내가 꼭 되갚아 주리라. 복수 아닌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러면 결혼식 날 좋은 사람은 없느냐고요? 있습니다. 신랑 아버지입니다. 결혼식 날 자세히 보세요. 신랑 아버지의 당당하고 환한 웃음을. 입은 귀에 걸려 있고 걸음은 당당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그 모습을. 결혼은 인생에서 아주 큰 일 중에 큰 일입니다. 그러한 관계의 재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은 관계입니다. 재혼이 아니고 세혼입니다. 저는 재혼이라 하지 않고 세혼이라 합니다. 다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는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세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롭게 자기 짝을 만나게 해준 전 남편, 전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대와 헤어지지 않았으면 세혼을 할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대가 이혼을 해줘서 새 아내, 새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전 관계를 끊어내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결합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전 남편, 전 아내를 미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오히려 전 남편, 전 아내를 자꾸만 끌어들이게 되어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처음 결혼에도 적용이 되고 일반 교제나 직장에서도 다 함께 적용이 되는 영혼의 질서입니다. 자기 남편이 교제했던 여자들, 자기 아내가 교제했던 남자들, 전에 다녔던 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고백을 하면 됩니다. 내게 보내주어 고맙습니다. 감사의 고백이야말로 옛 것을 끊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의 충고입니다. 남편을 가르치려는 것이지요. 부부는 가르치려 해서는 실패합니다. 충고하려 해서는 낭패를 보게 되지요. 남자들이 여자인 아내에게서 원하는 것은 가르침이나 충고가 아니라 칭찬, 신뢰, 찬미, 격려이거든요. 여자들이 남자인 남편에게서 원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는 판단이 아니라 이야기 잘 들어주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 다르답니다.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려 할 때 남편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강하게 저항하는 스타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냥 아내 말대로 하기는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내의 충고가 틀렸다는 것을 아주 보기 좋게 입증하는 것이지요. 아내가 어디 가봐라, 어떤 책을 읽어보라고 하면 남편은 나를 고장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때 남자들은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내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며 절망합니다. 사람들이 대개, 그렇지만 특히 남자들은 더합니다.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무엇이 불완전한지에 상관없이 우선은 있는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남자들에게는 아주 강합니다. 지혜로운 여자들은 압니다. 남편들은 칭찬에 약하다는 것을.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